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뉴스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동안 뭐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서도 성별 지역 안배 때문에 아마추어를 쓸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배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친이계와 구친밖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배합도 좀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계 인사들도 좀 이제 들어갔고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 할당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조금 낮은 것. 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 주로 이 학벌 위주로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가지고 고소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많이 분류도 하고 그랬는데 윤 당선인이 그쪽 학교 출신이어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출신들이 좀 이제 많죠. 많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새롭게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오남이라고 해서. 네. 예.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지금 서울대 출신이 사실 절반 이상으로 나와 있고 또 한창 각 분야에서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50대가 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보면 각 분야에서 이제 50대 때 가장 활동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실력이 무르익어서 확실히 이제 그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자리매김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역시 위주로 좀 이번에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역시 그 능력 위주로 지금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용 또 강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는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도 역시 그 기조를 좀 따라는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명의 주요 이제 보직자들이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은 4명,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4명에 불과하고 20, 30대 청년층은 아예 없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덜하고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할당제 30% 적용하면 24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이제 여성을 이제 기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 볼 때는 그야말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2030 세대 장관 기용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 인수위 쪽에 인수위원급으로 그 청년층 기용하는 것은 조금 의외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인수위원으로 전부 이 인수위가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실무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또 앞으로 추가로 또 그 기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는 아마 이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이긴 합니다. 네. 전문위원, 실무위원 그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24명의 이제 주요 보직자들 외에 주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200명 내외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략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제 진보 정권에서 인수위원 숫자가 좀 많은 편이었고, 네. 그래서 노무현 그 정부 그 당시에는 한 247명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보수 정권 때는 보면 인수위원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0명대 이랬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아마 대략 한 200명 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의 인수위 인사를 놓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2기 MB 정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 출신들 인사들이 지금 그 정도
얘기를 들을 만큼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게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대선 때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윤핵관들이 다 이제 구친이계인 거죠. 제가 보기엔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윤핵관들이 보기에 자기들 차원에서 일단 검증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용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역시 함께 일해본 경험 이런 게 많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무개가 유명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래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싹 곧바로 신뢰가 이렇게 탁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관계로 해서 이제 구친이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거나 또 행정부에서 일했거나 또는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런저런 자문을 했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이제 기용이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제 구친밖에 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친밖에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전히 좀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좀 보는 그런 네. 집단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개인적으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어찌됐건 뭐 약간 악연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구친이계들 위주로 또 더군다나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인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부동산과 관련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뭐 이번 대선에서 이제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높았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답을 좀 내놔야 될 텐데 정책적으로 뭔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부동산 전문가도 한 명 정도는 인수위원회로 이제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관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를 그야말로 독자적인 분야로 하나 따로 둬서 인수위원을 둘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이 부동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의 좀 차이인데 윤석열 캠프는 아마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후자로. 그래서 이거를 뭐 별도의 영역으로 따로 떼서 해야 될 정도로는 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으로만 사실은 봤기 때문에 실패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장 특히 뭐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관리를 잘못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줬으면 부동산으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자금이 안 몰려갔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건 이제 거시경제의 한 부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실무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연히 부동산 전문가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들여다볼 그렇죠.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인수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약을 하다 보니 그 약속을 지키는 연장선에서 이제 광화문 집무실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광화문 집무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려고 보니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임기 초반에 이걸 진행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무산이 됐던 바가 있잖아요. 그 동일한 이제 이유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또 뭐 용산으로 가느냐, 광화문으로 가느냐, 뭐 보니까 아직 이제 양자택일은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슈로 좀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더라도 이제 관저는 청와대에 있는 그 관저 사용하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데 뭐 그 부분도 약간 이제 거론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관저도
옮겨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옆에 있는 총리관저로 가느냐, 뭐 외무부 장관 공간으로 가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약간 또 다른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네. 그 상황인 거죠. 참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똑같은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경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그 외부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격받기가 좋은 네. 그런 그 네. 위치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호처에서 우선 가장 그 난색을 많이 표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그 장비나 설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해외에서 도청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철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깔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옮기려고 한다면 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사무실을 하나 옮기는 거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하던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단 뭐 그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곧바로 그때부터 본인이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무실 이전 관계에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네. 옮겨갔는데도 새 사무실에서 기존의 그 청와대 시스템을 100%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국정 공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이제 역시 이제 좀 문제점으로 예. 이제 대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제 최종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광화문 외교부 청사 또 용산의 국방부 청사 이 두 곳인데 말이죠. 네. 둘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좀 더 이전하기는 쉬울 것 같긴 한데 군 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좀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또 국방부대로 거기 또 그 군 관련한 시설들, 장비들이 또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군은 유사시에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신이 또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못지않게 그런 이제 중장비들이 이제 쫙 깔려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청와대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에도 어찌됐건 많은 인력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무실을 옮기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시스템을 그대로 국방부에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국방부의 그 여러 가지 장비 설비들을 또 뭐 인근이든 뭐 조금 먼 거리에 있는데도 옮기는 것도 그게 그렇죠. 상당히 예. 그것도 뭐 일이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 4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3, 4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예. 우리나라 뭐 워낙 이제 빨리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장소 하더라도 대체 제가 부지를 보기에는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몇 개월은 수개월은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지금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예. 싶어요. 예. 네, 두었다. 인수위가 뜻밖의 큰 난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퇴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죠. 그렇죠. 예, 좀 굳건히 좀 본인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재선 의원들 모임 만나고 난 직후에는 뭐 굉장히 신속하게 뭐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 같아서 이제 사퇴하나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걸로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최근 방금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보도 내용 보고 왔는데 그렇죠. 그대로 지금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거부한 거죠. 확실히 거부한 거죠. 네. 네. 근데 또 반면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네. 지금 뭐 이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당을 다 뒤엎고
이러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어찌됐건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지방선거는 일단 넘기고 보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곧바로 이제 전당대회 있고 하니 그러니까 이 관리형 비대위로 계속 유지하다가 그때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고 뭐 그때 이제 필요하면 그야말로 혁신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주장도 당 일각에는 이제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를 뽑으면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제 원내 대표가 이제 뭐 선거를 진두지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역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위주가 돼서 이제 선거는 이제 그렇게 치르게 될 것이고요. 당 차원에서는 역시 이제 정책적으로 백업해주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내놓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대선 과정에서 약속해 놓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해가는 역할을 이제 새 원내대표가 맡게 되는 거죠. 네. 비대위 위원 가운데 최이배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퇴임식 때 퇴임사에서 반성문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네. 목소리가 이제 컸었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한마디로 발끈한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퇴임사를 전체를 다 반성으로 채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반성 부분도 좀 포함시키자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높고 이런 정도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무슨 반성을 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어떤 정권이고 무결점 정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실정들이 적잖게 있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이번 대선에서도 못 겪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메시지를 남기고 뭔가 사과의 뜻을 좀 표하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바람에 사실은 피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서민 위주로.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비록 뭐 말이로나마 좀 이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떠나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나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의 발언의 요점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탄생한 정부였는데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10년 주기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진영에서 집권하면 최소한 이제 2텀, 5년 그래서 10년 정도는 이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제 교체가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어찌됐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냐. 네. 또 여당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또 주장을 했던 이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5년 만에 교체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좀 이례적인 이제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해요. 네. 자, 그렇게 보면 과연 실정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했다면 이번에 정권 교체 됐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지적이 그렇게 무리한 지적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이 된 뒤로 오늘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밝혔고, 윤 당선인 측도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다 갔으니까 네. 힘들 것이고 다음 주 중으로는 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국민 생각하면 당연히 만나셔야죠. 네. 그러니까 뭐 만난다 그래서 뭐 100%다 서로의 의견이 맞겠습니까? 약간 이견도 좀 존재하는 거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저런 요구를 설령 또는 이제 그런 당부를 요청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일단은 두 분이 만나야 국민들이 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걱정했던 거하고 달리 좀 순탄하게 좀 이루어지나 보다.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좀 바꾼 거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뭐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